그럼 지금부터 2024년 친환경 선거 만들기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녹색이 사무담당위원 유성환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 거버넌스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거 만들기 활동을 올해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다양한 환경단체들과 협력해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진행된 친환경 선거 만들기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2026년 되면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 대통령 선거, 그 다음 해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음에 선거들이 진정한 친환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고언들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이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제언을 발표해 주실 녹색이 김두영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거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의를 발표해 주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종준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바라본 기후청성과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점을 발표해 주실 빅웨이브 김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2대 총선 선거 홍보용품 실태조사를 발표해 주실 웨어마이콜 최재엽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기후변화단 청년단체 기 장현우 정책팀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최병환 본부장님도 같이 와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영상으로 녹화해서요, 추후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공유 받으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이 김두영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원회 위원장 김두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친환경 선거 만들기 TF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남겨놓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시에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 선거 제도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저희는 처음 목표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처음 구성된 것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인 2024년 4월 30일로부터까지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 TF위원은 3개의 녹색이 분과 위원님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분과, 그리고 환경교육분과, 그리고 자원순환분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소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5월달에 기조위를 통해서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 결정이 있은 이후에 6월에 첫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2차례 자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친환경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녹색이 내부에서 좀 정리하고 어떤 사람부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다뤄야 될지를 좀 논의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첫 번째 포럼을 거쳐서 2차례 토론회를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실제로 그때 실제 정당이라든지 또 환경 단체들
이의 입장에서 이 친환경 선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왜 잘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올해 초에 실제로 이 친환경 선거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5개 청년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앞서 이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포럼 개최, 그리고 또 토론회, 그리고 또 정책 제안, 그리고 시민 연설명, 청년 단체 협업 이 4가지로 저희 활동을 좀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포럼을 통해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실제로 이 친환경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선관위를 비롯해서 재정당들에 직접 저희의 정책 제안서를 처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처음에 저희가 선거 전 12월부터 그런 제안서들을 전달을 했는데 실제 후보들이 선정되고 나서의 그 액션들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도 2차, 3차에 의해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500명에 가까운 시민들께서 저희의 연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진심으로 친환경 선거 만들기 위해서 또 친환경 선거 이후의 기후 공약,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5개의 청년 단체들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저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제안서를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서는 다양한 기존에 있던 정말 저희가 처음 이번에 친환경 선거 소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이미 관련된 활동들이 있었고 저희 녹색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소위가 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이 정당뿐만 아니라 이 선관위에까지 저희가 폭넓게 또 저희가 앞으로는 서울시에까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저희의 제안들을 한다는 점에서 이 소위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활동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또 시민 연서명을 1,500명이나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뭐 외부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1,500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저희 소위는 당분간 임기 저희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긴 하지만요. 앞으로 저희는 이제 서울특별시 저희는 과제이긴 합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 녹색 선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선거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폐기물들이 줄어들고 또 그를 통해서 더욱더 녹색과 관련된 공약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바로 친환경 선거 토론회이고요. 이 토론회는 단순히 친환경 선거가 무엇이고 이거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는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또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친환경 선거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소위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저감 관련된 이슈에서 왜 친환경 선거가 중요하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친환경 선거 과정에서 줄어드는 폐기물 양보다 다른 이슈에 더 집중하는 것이 단기적인 폐기물 양을 줄이고 탄소를 저감하는 데 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거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저감된다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후 정책들, 기후 공약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폐기물과 또 탄소 저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 선거만 놓고 보면 다음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캠페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세 가지 이 과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듯이 관련된 법규와 정책 마련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친환경 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또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앞으로 또 저희가 나갈 활동들이 그런 법규와 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후보들과 또 많은 정당 관계자분들을 만났을 때요.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거 준비하기만 해도 바쁜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는지 또 그 관련돼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저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언젠가는 친환경 선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실제로 많은 후보자들께서 책임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로 참 실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친환경 캠페인 전략이 부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녹색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김민욱 대표님께서 말씀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관련해서 이것을 제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과 모범 보이기.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기 행동으로밖에는 본인도 그렇게 실제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것이 가장 또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탄소 저감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또 정당과 후보자들의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권자의 인식 제고와 참여가 있을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권자들의 인식 자체는 이미 친환경 선거를 하고도 남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공약들과 또 선거 과정에서의 친환경 선거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희 녹색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역할로서 또 모니터링과 감시, 그리고 정책 제안과 자문,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 이번 저희 친환경 만들기 소위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역할들을 거버넌스 기구로서 정말 충실히 해냈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저희 소위 활동을 통해서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것은 5개 청년환경 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친환경 선거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공론장을 실제로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선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친환경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자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선거 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이번 친환경 선거 만들기 성과 과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이제 과제 중에 하나로 친환경 선거 토론회를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당장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는 토론회 자리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재원 부분에 친환경 선거로 가는 길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친환경 선거라고 했을 때 이번은 주로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진정한 친환경 선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 유제들이 논의되고 제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됐을 때 친환경 선거로 진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 주신 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종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종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이번에 이제 친환경 선거 만들기 이 녹색시민위원회 한 청년단체 참여를 해서 이 활동 같이 하다가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일까? 뭐 온라인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온라인 공보물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 공보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론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설문조사를 이제 456명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 저희가 또 작년 11월 말쯤에 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청구를 했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결과도 이제 공개를 같이 드릴 거고요. 우선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공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민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유권자들이 과연 뭐 선거운동 방식을 바꾼다 하면은 이게 결국에 디지털화되고 SNS나 또는 디지털화된다 이런 온라인 공보물도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 공보물을 도입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과연 선거 관련된 그 후보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또 어떤 정보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러니까 이게 출력물이나 또는 뭐 SNS 선거운동, 다양하게 선거운동 방식이 있는데 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현재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온라인 공보물을 선택한 유권자의 성향은 과연 어떤 성향일까? 그리고 또 저희가 친환경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뭐 선거운동복이나 현수막 관련해서 과연 유권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451명이 응답을 하셨고요. 데이터는 약간 정당이나 또는 지역 편차가 이렇게 약간 온라인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권자들이 과연 선거 공보물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선거 공보물은 출력물 중에서 가장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뒤에도 보면 자료가 나오지만 출력물이 사실 SNS나 미디어에 대해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조금 작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거 공보물이 조금 출력물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고 그런데 전혀 보지 않는다는 분들도 거의 한 28% 이상 나왔습니다. 또 TV 토론에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 않거나 또는 언론이나 유튜버가 요약해주는 내용만 본다. 대부분 토론회가 있으면 그걸 생방으로 보거나 다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제 언론에서 요약한 대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선관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 선거 통계 시스템이다 해서 후보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 67% 이상이 처음 봤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음 그 다음에 후보자 SNS 이게 과연 SNS도 요즘에 선거운동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SNS는 어떻게 보는가는 설문조사에 넣었는데 32% 응답자분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사실 SNS 같은 경우는 저희 설문조사에 보면은 SNS도 그닥 후보자 결정 요인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기사 어떻게 접하는가에 대해서도 대부분 언론기사를 찾아보기보다는 뭔가 이제 포털사이트에 헤드라인으로 뜨거나 또는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보거나 약간 찾아서 본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우연히 지나치는 그런 것들로 본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 것들을 본다는 응답이 많이 계셔서 이게 선거운동이 사실 노출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도 약간 결국에 후보자가 유권자한테 어떻게 노출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선거 공범을 해서 어떤 정보를 좀 유심히 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거의 40% 이상이 공약 위주를 본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선거 공범을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제 공약 위주로 좀 꼼꼼하게 보시는 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 했더니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자세한 공약 설명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더니 이제 거의 40% 이상이 공약의 현실성.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뭔가 이제 검증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유권자들은 그런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거운동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개 구분으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이제 출력물, 둘째는 미디어, 셋째는 SNS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전통적인 출력된 선거홍보물, 뭐 현수막, 명함, 선거홍보, 벽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선거운동 수단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이상이 명함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그나마 조금 많은 영향을 끼친 순서대로 보자면 선거 공보물이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공약 위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고 현수막이나 명함처럼 이제 약간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출력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후보자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사실 온라인 공보물 얘기를 하면서 이제 SNS 위주의 선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사실 SNS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이제 대면 유세나 유세 전화도 같이 넣어서 응답을 받아봤는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력 없으니 80%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유권자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설문조사는 그 매체는 언론 영상 매체였습니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10% 내외였고 거의 80%에서 90% 이상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선거운동 수단을 3개 정도 찝어서 응답해달라고 응답을 요청드려봤어요. 이거는 곧 유권자들이 이런 선거운동 수단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빈도가 명함, 그 다음에 유세 전화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현수막 등으로 해서 이게 과연 출력물 홍보물들이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고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피로감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장 낮은 빈도는 언론이나 영상 매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권자분들은 언론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선거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공보물을 과연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응답을 받아봤더니 66%의 응답자분이 온라인으로 받기를 선택을 하셨고 66%의 유권자분이 온라인으로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한 60% 정도의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선거운동 폐기물에 관련된 인식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인식조사를 받아보니 선거운동 폐기물 여기도 이제
웨어마이폴 이제 최기업 대표님께서 선거운동도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선거운동 폐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조사를 해보니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일부 후보자는 해외로 기부하기도 한다가 사실 저희가 정한 정답이었는데 정답률이 7%였어요. 거의 한 93% 이상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못 맞추시는 거 봐서는 이게 선거운동법 관련된 문제는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선거운동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고 또 유권자분들도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후보자는 정당이 직접 철거해야 된다. 사실 선거법상에도 직접 철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유권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설문조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직접 설문조사를 분석해 주신 분은 용역을 받아서 해봤는데 온라인 공부를 선택하시는 분 성향이 유권자 시민인식 조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거운동 폐기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운동복이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알고 있느냐, 현수막이 얼마나 재활용되고 있는지 아느냐에 대해서 인식조사에서 정답률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온라인 공부를 선택하실 성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SNS가 후보자의 선택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들이 응답을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온라인 공보물이 하는 것들이 첫째로 이러한 친환경 선거운동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인식 수준이 좀 향상이 돼야 되고, 둘째로 이런 온라인 공보물,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좀 익숙하게, 그리고 선거운동 방식이나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이런 플랫폼들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공보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친환경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많이 높아졌고 또 이제 많이 높여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상기를 시켜야지 그래야 유권자 인식이 높아져서 다음 지방선거 또 대선 총선 때는 친환경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SNS 선거운동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미디어나 언론 매체나 영상 매체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SNS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친환경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SNS 선거운동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SNS 선거운동을 조금 더 후보자 유권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게끔 하고 SNS 선거운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의사선택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작년 11월 30일 날 저희가 456명의 연명을 받아서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 7등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선관위에서 사실은 선거일 후에 현수막을 미착과할 경우에 이를 이제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제 276조에 보면.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당하게 선수막 철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었고, 지난 4월 18일 날 감사원청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각 사유는 첫째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또 지자체는 선거일로의 현수막은 5개 강공물 관리법에 의해서 철거가 가능하다. 즉 지자체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이 논리였고요.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가 자진 철거 요청을 하거나 철거 명령을 낸 사례도 저희도 발견했지만 선관위도 이제 발견해서 꼭 선관위가 관리감독 소홀히 해서 지자체가 부당하게 업무를 한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기각 통보를 내리셨는데, 저희가 좀 감사원의 이런 결정이 조금 아쉬운 게 이 지자체의 업무도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선관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선관위의 의무,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각 시군구 선관위 상대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관리감독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었고, 실제 문의를 해보면 선관위에서 그거는 지자체에서 5개 강공물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된다 라고 응답하신 사례도 있어서
물론 이제 뭐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감사원의 그런 답변도 이해를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온라인 공범을 도입 이전에 SNS 선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유권자분들이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이나 영상 매체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SNS도 그만큼의 선거운동 효과를 내야지 후보자들이 SNS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지 SNS 선거운동의 효과가 높지 않다 그러면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과연 SNS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거일 후에도,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한테 친환경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되고 형성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많이 형성됐지만 선거운동복에 관련해서 정당률이 7%밖에 안 됐던 걸 보면 선거일 후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열리는데 이 개헌의 계기로 공직선거법 및 이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필요성을 상기시켜야 된다. 지금 사실 선거 공영제라는 것들이 지지율 15%만 넘으면 다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사실 대형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홍보물을 아낄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 선거 홍보물을 써야 좀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쪽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친환경 선거 운동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에 이렇게 기각된 이유는 사실은 감사원 입장이나 또는 지금 입법 상태에서도 이거를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적으로 좀 책임질 주체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친환경 선거 운동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일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한편으로서는 조금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 드리면서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공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거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통적인 선거운동 수단들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공보물 수용성도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번 선거 이후의 활동들이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해가지고 공자 인식 증진 활동들 이걸 같이 좀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를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 내용은 청년이 바라본 기후 총선과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점입니다. 비의구 김민 대표님께 발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계부의 김민희입니다. 네, 친환경 선거 만들기 토론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더 정책과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각 당이 바라보는 기후위기 대응 인식이나 어떤 온도에 따라서도 저희가 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좀 전반적인 총선의 어떤 결과나 어떤 정책들, 공약들을 좀 짚어보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할지 조금은 저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을 보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과 민심입니다. 총선 결과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국회와 크게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여전히 이제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고 녹색정의당 지난 21대 이제 국회에서 제3지대가 녹색정의당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으로 대체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다들 이제 느끼시는 바처럼 거대 양당이 인물 중심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지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양극화가 더 선명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주된 평가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후 유권자라는 주체가 22대 총선에서 등장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이고 이분들 중에서 이런 설문조사에서는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투표하겠다라고 고민해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명 중에 3명에 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졌고 존재감도 더욱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에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드러났냐라고 봤을 때는 좀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형식과 규칙입니다. 기후총선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선거 제도에도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재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지속이 되면은 기후 위기와 같은 아젠다를 핵심 아젠다로 내보는 정당이 실질적으로 의석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몇 이제 쟁점이 되는 아젠다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게다가 이런 선거제도는 양당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또한 국회 내 관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양당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 그로 인해 위성정당이 생겨나는 구조를 저희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철에 현수막을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게 지자체에서 감독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좀 봤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소비가 되는데 현수막, 점퍼, 공보물 등등 아까 이제 지지배에서 발표해주신 내용 그리고 뒤에서 또 이제 웨어마리폴에서 이제 발표해주신 내용에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에 필요한 시간보다 소비되는 시간이 짧아서 자원이 결국 이제 낭비되는 이제 현상이 또한 어떤 제도와 함께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그래도 모든 원내 정당이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 필수라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당을 중심으로 좀 보면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규제나 인센티브 이런 이제 주된 방향성을 제외하면은 공약의 차이가 크게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이제 선명한 공약을 제시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쉽게 이제 원내 진입에 실패했고요. 그 외에 다른 제3지대 정당의 공약들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기후위기 대응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당에 맡겨도 될까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매우 부실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별 기후 공약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이제 21대 원내 의석수 기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모든 정당을 사실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공약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이렇게 3개 정당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녹색정의당을 포함시킨 이유는 원내 진입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실패했지만 기후위기 아젠다를 가장 우선순위로 내걸었고 다른 정당에서도 향후에 어떤 녹색정의당의 공약에 좀 벤치마크를 하거나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약과 함께 주요 이제 기후 후보들도 소개를 하면서 거버넌스와 재원, 예산, 결국은 이 공약이 이행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제 의지를 담은 거버넌스와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은 연도와 숫자가 제시되는 감축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2035년에 감축 목표를 52%로 제시했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겠다.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35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 달성하겠다. 이런 연도와 숫자가 제시된 목표들을 이제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국형 IRA법 제정 그리고 아리백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뭐 주민 이주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일자리 대책, 그리고 사업자의 전환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어떤 기후 동행 카드와 함께 어떤 대중교통 패스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기후특위 상서라는 사실 뒤에 두 당에서도 공통적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외 어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하겠다라든지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이제 설립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재밌는 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재원과 예산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 개 정당이 모두 일관된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 땅, 또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탄소세 도입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활용한 거를 우리가 기후 대응 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밌었던 건 국민의힘이 기후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균형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나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탄소중립 설비 교체나 이제 기술 개발에 관한 어떤 재정 지원 확대, 저탄소 전환에 이제 기업 비용을 좀 재투자할 수 있게끔 배출권 수익을 이제 마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생활 속 탄소 건축 실천이라는 점인데요. 민주당은 아까 이제 보신 이제 제도들에서 느끼시겠지만 규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의힘과 가장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민이나 어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생활 속 탄소 건축 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제 제시를 한 내용이 좀 주목할 만했고요.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기후특위 상서라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들을 좀 조율을 해서 사실 탄노기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재원과 예산 마련에서는 기후대응 기금의 규모는 다르지만 유상한 땅 강화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공약을 가장 좀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그와 함께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30년에 50%, 50년에 100% 달성하겠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탈석탄 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들은 앞에서 양당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태 직불제나 그린 리모델링, 어떤 녹색 일자리 100만 개, 어떤 농업재해 보상법, 그리고 내연기관차 연관산업 지원 등 이제 정의로운 전환, 이제 피해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제시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상교통과 이제 교통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들을 또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패스, 그리고 신규공항 건설 금지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중교통의 완전 공영제, 그 외에 어떤 생태교통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은 부분을 또 공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특위 상서라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출범에 대한 얘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원과 예산 마찬가지로 이제 유상한 땅 강화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서 이제 기후대응 기금이나 관련 필요한 재원과 예산들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들을 보면 사실 겉으로 봐서는 제가 비교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성간이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양당 간의 차이를 당 이름만 가리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규제나 인센티브 이런 방향에 있어서의 차이는 좀 있었고요. 세계 정당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아젠다는 밑줄 친 것처럼 기후특위 상설화, 배출권 거래제 유산활당 강화, 그리고 기후대응 기금 확충, 그리고 탄소중립산업법, 그리고 석탄발전 특별법, 재생에너지 확대도와 규제의 간소화, 그리고 이런 방향에서 어떤 저희가 그 국회에서 어떤 아젠다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갈 건지에 대한 큰 방향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간관계상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해본 부분에서 보니까 지난주에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지구의 날 기념해서 국회에서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우리가 기후위기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5도 탄소 예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5년 90일가량 남았다라는 이제 기후위기 시계를 이제 국회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국회 임기 4년과 굉장히 이제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글로벌 이제 풋프린트 네트워크에서는 매년 이제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처럼 이제 자원을 쓰고 어떤 생태 자원들을 이제 소비를 하면은 언제쯤 지구 한계 분량의 자원들을 모두 소비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날짜로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4월 4일로 이미 지구 한계 분량을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소비 구조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면은 4월 4일에 모두 소비해버린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한 지구 한 3개 분량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집약된 탄소 집약적인 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책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자꾸 뒤로 미루면은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감축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전환해서 친환경 인프라,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상속을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하지 못한 감축 의무와 어떤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될 의무를 미래 세대에 상속할 거냐, 이런 이제 세대 간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감축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껏 지켜진 적은 없었고 코로나 시절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이제 기후 소송과 관련된 4개의 이제 소송건을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통적인 소송의 쟁점에서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국가의 책임을 누가 묻고 있냐? 이제 시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에서도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될 역할들이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확실한 감축 수단이고, 토지, 물, 농업 부문에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토양 내에 탄소를 저장하고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건물 부분은 상당히 비싸게 감축을 해야 되는 수단이지만 그렇기에는 이제 민간에서는 섣불리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 그렇다면 공공의 역할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의 연료효율 개선이나 대중교통 확대는 저렴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바꾼다면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축 기술을 도입하거나 설비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체적인 수요를 줄이는 것도 2050년까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3%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더 노력이 필요하다, R&D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가진 정책과 수단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하고 그걸 더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 양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회 요구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떤 기후 유권자 또는 유권자로서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적극적인 행동들을 요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세계 기상기구와 세계 유대 환경계획에서는 이제 10가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친환경 실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목소리를 내자입니다. 결국은 가장 실천으로서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재생에너지를 내가 소유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캠페인이 조금 더 어떤 유권자로서 이제 시민들을 조직하고 어떤 캠페인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4시간 오버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저희 활동이 탄소 중립 친환경 녹색 선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각 정당의 기후 정책 중심으로 좀 투입 평가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달라진 게 제 정당들이 기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개진한 거는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하고, 그래서 정당별로 기후 정책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그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들여다보면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저희가 모든 걸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제언을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고, 이번 친환경 선거 만들기에 참여했던 녹색이와 5개의 환경단체들이 이후에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역할들을 좀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바이폴의 최리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어바이폴의 운영위원장 최지혁입니다. 네. 저희는 정치가 만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좀 활동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는데, 근데 왜 선거냐? 왜 선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활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기후 정책 공약을 만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환경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말 당장에 월급이 줄어드는 것만큼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5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아마 5년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선거라는 과정은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국회 안에 있고 사무실 안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 법안을 만드는 본래 활동 대신에 진짜 좀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과 저희가 어떤 취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인드셋의 변화라든가 행동의 변화를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을 좀 찾기 위해서 약간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기후 정책을 실천하는 어떤 좀 그런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선거운동복,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선거운동복에 관해서 얘기를 꺼낸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녹색연합이나 기타 여러 단체들에서 선관위에서 현수막 얼마큼 쌌다 발표를 하면은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곱하기 2.37, 곱하기 2.05 해서 탄소 배출량 얼마, 종이 얼마, 그거 사실 끝났어요. 이렇게 선거운동복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선거운동복이 얼마다, 왜 선거운동복이 왜 문제지? 솔직히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2년 동안, 22년도예요. 22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22년 동안 법안 하나 바뀐 거 없고,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 선거를 변화를 만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22년 동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선거운동복이냐? 사실 옷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기술이 좀 좋아지면은 사실은 요새 좀 기술들이 좋아지니까 단일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하면은 단일 소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옷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테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다 뜯어보면 실은 나일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지퍼 달려있고 반사 유지에 붙어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진 옷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옷에 좀 선거운동복, 특히 왜 선거운동,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13,000원 가량이 지금 계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그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 사무원 숫자로 계산한 숫자고, 양대 정당으로만 기준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옷은 가벼워요. 솔직히 말해서 바람막이니까
사이즈별로 다르지만 평균 한 240에서 250g 정도 되는데 폴리에스테르 탄소 배출량 소재로만 가면 사실 높은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한 6톤 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옷을 모으면서 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풀세트죠. 판넬, 바람막이 옷, 그 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모자까지, 그리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1, 2, 3 들어가 있는 손가락 피켓까지 사실 이게 풀세트인데 그 모자 같은 경우에 폴리에스테르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원방이라는 그 TC 원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그 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면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 물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 핵심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이저가 안 나오나요? 모든 옷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가지고 사실 들어오면은 이게 뭐 이걸로 만들어지고 저걸로 만들어지고 하니까 사실 탄소 배출량은 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완제품인 상태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물류에 의해 생긴 탄소 배출량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옷에만 이 같이 가중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을 제대로 하는 사실 없고, 그러니까 저는 완제품, 특히 13일만 입고 버려지는 옷이 완제품이 완성되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면 저는 사실은 그래도 탄소 배출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나라에 와서 13일만 쓰고 다시 버린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수거를 해보니까 입지 않은 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헌옷으로 만들어서 보내봤지만,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들의 이 사람들이 90으로 입을지 100으로 입을지 105로 입을지, 왜냐면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 운동 시작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부터 등록하고 그때부터 선거 운동 모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90으로 입을지 100으로 입을지 105로 입을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몇 명 빼고는 한 30, 하는 캠프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옷을 모아보니까 105, 안 입은 옷들이 나와요.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자기네들이 쇼핑몰에서 받아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그냥 보내줬어요.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폐기하는 이유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 유세 목적의 옷이었다라고 체크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색깔 때문에 입지 못할 거다라는 가정을 했었고, 근데 색깔 때문에 입지 못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가 한 30개 정도 되니까 30개 중에 2개의 답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기호와 이름이 있어서 선거 유세에 오셔서 입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안을 찾겠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없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안을 찾겠다 그러면은 그냥 파란색 옷만 만들어서, 아니면 빨간색 옷만 만들어서 쓰고 정당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차피 2년 후에 또 선거하고 2년 후에 선거할 때 쓰고, 사실 이러면 그나마 좀 대안이 되겠는데, 아마 옷을 보관하고 그걸 다시 분출하는 과정보다 옷을 새로 사는 게 더 편하고 빠를 거라서 절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까 해외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라오스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는 데다 글자 자체가 디자인이 된다. 이게 우리가 헌옷을 탄자니아로 보내고 라오스로 보내고, 이게 저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여기서 끝난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22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친환경 선거를 위해서 협약식하고 재원 보내고 옷을 수거하고 이래도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희 탄자니아 사진이라고 나왔는데, 저렇게 자기 지금 쓰레기를 버려놓고 나 자기 착한 일 했다, 해외 기부했다 이러고 지금 언론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지 제대로 된 일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헌옷을 가지고 선거운동법 만들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가 2024년도잖아요 지금. 근데 이 한국 한복판에 2012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중고 옷이 지금 한국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한번 만들어지면은 해결 방안이 없고 이게 계속 돌아요. 부자 나라에서 조금 덜 부자 나라로, 조금 덜 부자 나라에서 조금 돈이 더 못 버는 나라로 중고 옷이 계속 순환하면서 그 사이에서 물려가지면서 탄소 배출량 나오고,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옷들 저기 가가지고 이상한 데서 쓰이고,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처럼
기호 이름 박아가지고 다시 못 쓰게 만드는 옷을 만드는 선거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만이 그나마 제일 비슷하고, 근데 뭐 태국이나 뭐 짐바브웨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유럽의 기준으로는 없어요. 유럽은 뭐 모자 조금 사거나 아니면 뭐 거긴 볼펜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심지어 뭐 그러니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언론 자료를 통해 보면 2008년도부터 저런 선거 운동복이 나온 걸로 확인되는데, 2008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쓴 건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일본도 있진 않아요. 일본도 그냥 어깨띠 정도로만 사용하고, 대만을 제외하고는 옷을 이렇게 정말 13일짜리 일회용 옷을 만들어서 자원소모도 날리고 산소 배출량도 이런 건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없애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없애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은 옷이에요. 이게 레이저가 그러니까 이런 옷 남편,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찾고 싶었던 옷이 이 옷이거든요. 후보자가 아니 선거 과정에서 막 유사로 와요. 1번 누구 뽑아주세요, 2번 누구 뽑아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올라가서 남편이 적힌 옷을 입고, 아버지가 올라와서 아빠가 적힌 옷을 입고, 이게 선거 과정에서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선거 과정에 필요한 걸까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선거 과정에서. 이 옆에 패딩, 12월 달에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해서 3월, 4월에 선거를 해요. 12월 달에 패딩을 사서 입고, 이제 1월, 2월 따뜻해지니까 또 야구 점퍼 사고, 3, 4월 달 되면은 날씨 따뜻해지니까 또 얇은 폴리에스테르 사고. 그러니까 이런 선거 운동복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냥 선관위에서 발표한 현수막 곱하기 2.37에서 탄소 배출량 얼마다, 현수막 없애자, 이 이야기만 했는가. 저희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캠페인이 이제 오늘까지 끝나고 이제 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좀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좀 죄송스럽고, 저희가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발표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운동법이 한 13,000벌 정도 쓰였다고 하는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이 쓰였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분께서 발제를 다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좋은 내용을 발제해 주신 네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장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녹색이 김두영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선거 만들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자행을 맡게 된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원회 위원장 김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녹색이 TF 활동으로 또 청년위원에게 이렇게 소위원장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좌장으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친환경 선거 만들기 소위원회에서 지난 선거를 친환경 선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서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의 기후 공약과 또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뤄보는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30분까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지정 토론자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 시간에 따라 추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장현욱 정책팀장님께서 지정 토론으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장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여러 해외에서 한 15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후 활동을 하면서 제일 느낀 게 한국의 문화,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기후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나
그 컬럼비아 대학교의 리사 솜 교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이건 뭐 교육의 문제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조금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법 문제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만 선거 운동을 할 때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공고물들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이제 선거 공고물이나 현수막을 달 수 없는 구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게 남발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또 이게 선거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당이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듣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활동가분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기후와 경제 문제를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기후 선거가 됐냐 안 됐냐. 저는 이번에는 기후 총선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기후 문제가 밥상머리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파와 사과 문제를 보면 우리 사과가 10,000원이 넘어가고 대파가 뭐 5,000원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 친지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기후 문제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밥상머리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시민들에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기후 활동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 시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 지역별로, 사회별로 아젠다를 짜내서 직접적으로 연관지켜서 얘기를 해줄 때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가 더 획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녹색전환연구소나 기후에너지랩에서 만들어낸 그 지역구별로 그 문제의식을, 기후 문제의식을 지역구별로 나눈 데이터가 있어요. 그 부분, 그거를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 기후동행 카드나 대중교통 문제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해외 연사들을 오셨을 때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대로 또 공감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기후 활동이 짧아요. 사실 길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친환경 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최병환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소개받은 환경과사람들의 최병환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먼저 토론해 주신 사과값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21대 총선 때 그 유색 차량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친환경 선거 운동을 체험으로 느끼고 일반 유권자들한테 친환경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하는 호소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 마이크 잡고 했던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유권자 여러분, 사과값이 오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과값이 오르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일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 발제했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고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겨 있다고 하고요.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첨언해서 사안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 과제 조례 제정, 친환경 선거 토론회, 지속적 활동 이런 부분하고 친환경상으로 가는 길, 선거 정책 과제,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원,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과 의무, 유권자의 인식 제고와 참여,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역할, 친환경 선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회장 형성 이런 과제들 발표 내용들을 보면 제가 따로 첨언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친환경 자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 옆에 그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선거용품 같은 경우에는 안 만드는 게 사실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서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선호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친환경 소재, GR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과적인 친환경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SNS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 또 SNS에 이런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직선거법에서 공익검사 청구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 말씀을 좀 드리면 5개 광고물 법에 보면 5개 광고물 관리인이라고 돼요. 관리자에는 광고주, 그 다음에 그 광고물을 개천하는, 그 다음에 대행자,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광고업자들이 있겠죠. 업자. 그 다음에 이거를 주문한 광고. 그러니까 광고주, 그 다음에 광고를 어디에다 설치했냐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곧 장소, 말하자면 건물이면 건물주까지 포함되어서 5개 관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비용을 대고 후보자들한테 비용을 줬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선관위에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소유권도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하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셨던 분들은 청구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청년인이 바라본 기후 총선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그 내용인데요. 유권자들이 과연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할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좋았던 고무적인 일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유권자들하고 만나서 호소를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문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 곁에서 가까이 가서 홍보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9가지 정도의 친환경 선거 운동을 좀 했는데 저희는 한 7가지도 좀 함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하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임박을 해서 먼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후보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친환경 선거 운동에 협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시기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로는 22대 국회에서 자원낭비용 기존 선거법 온라인 기반 친환경 선거 활성화 운동으로 개정해달라고 하는 7가지 약속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요. 두 번째가 선거 참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달라라고 이제 두 번째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성적 유세 차량은 어쨌든 영상 쓰는 전광판하고 음향 문제는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발전기는 현재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전기가 내연기관 발전기를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환 공장님 그리고 장윤 정책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와 두 분 기정 토론에서 발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다른 발제자분들 포함해서 혹시 발언을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지휘권지 근배부터 원종준 공동대표입니다. 우선 최병환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우선은 이제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관위가 이걸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맞다고는 보는데 또 이제 그 선거 비용의 보전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보전하다 보니 이제 15%가 넘지 않아서 그러면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 받는 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과연 선관위의 것이라고 선관위 소유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취지는 이제 선관위도 사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취지도 들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선관위는 보통 보면 이제 사실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친환경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선관위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자꾸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런 환경에 대한 요소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발언하실 거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친환경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좀 그 과정에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개선해서 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활동해야겠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나 좀 단체적으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어떤 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정책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보고 이슈를 보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그 경제 문제가 가장 선거에서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이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은 정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선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파와 사과 문제도 제가 경제 이슈와 연결해서 이렇게 제일 가까우면 가족 친지분이나 아니면 활동가 분들한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기후위기와 연관을 시켰더니 또 굉장히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앞으로의 해답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야채나 채소값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문제고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에는 기후위기 문제는 심해질 거고 앞으로 이 밥상머리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밥상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단체 제가 하는 걸 넘어서서 좀 시민단체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밑바닥부터 이렇게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좀 절실히 느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소회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장님.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전자 게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셨을 텐데 대부분의 길목이 좋은 사거리라든가 잘 보이는 지역에 전자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익 광고를 20%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선거 때에는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분들의 그 흥미로운 토론에 이어서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참여해주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혹은 토론 의제가 있으시면 손을 들고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좀 지정해서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청중 질의 타임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이제 저희가 토론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좀 토론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꼭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네,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정민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설문조사는 이제 구글 폼이라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사실 구글 로그인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설문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을 못하시거나 또는 SNS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사실 SNS 사실은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쓰시는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SNS에 대한 선거운동을 연령별로도 이제 선호도를 조사해봤는데 10대하고 40대에서 선호도가 좀 높았어요. 오히려 20대랑 30대에서 SNS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선거운동이. 그런 걸 보면 사실 이게 연령별로 연령이 높다고 해서 SNS 선거운동이 정말 필요가 없다 또는 아예 그분들에게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또 발언을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시면 사실 저희 단체 의견은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친환경 선거를 요구하고 제안을 하는 많은 단체들의 의도가 사실은 선거라는 이슈에 맞춰서 자기 단체를 언론 기사를 한 줄이라도 올려보겠다라는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선거의 본질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냥 이거 해라. 그냥 뭐 전기차 쓰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13일 동안 하루에 유세차가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지도 모르고 150km밖에 못 가는 전기차 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실천도 안 될 거고 정치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냥 신문기사 올려보겠다라고 사실은 저희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친환경 선거를 한다. 그러면 다 플러깅해요. 지금 후보들도 다 플러깅했고 왜 플러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들한테는 쓰레기를 200kg, 300kg 줍는 거 그 좋죠. 홍보에 쓸 수 있는가? 근데 선거라는 과정에서 플로깅을 왜 했을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왜 시간을 내서 명함 돌리러 가는 게 아니고 4명, 5명 만나는 플로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권자랑 만나는 자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선거라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친환경 선거를 만들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소모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정말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에게 제시를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15가지, 7가지 중에 정치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근데 2002년도부터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026년과 2027년, 2028년 그리고 각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마다 사실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거 6개월 전부터 준비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걸 보고 싶고 디젤차 대신에 LPG차 쓰는 걸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선거 이제 2026년도니까 사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야
정말로 정치인을 움직일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외마이폴 최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좀 발언 아직 못하신 BTV 대표님에게 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최재혁 대표님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캠페인의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서울시의 조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그리고 에너지는 가장 이제 많이 쓰면서 자금률은 조금 낮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나 책임을 고려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만들어내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석수도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어떤 이번에 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게 뭔가 캠페인을 이번에 다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거에서도 이제 그린워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 공약들을 발표를 열심히 하고 또 기후 후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를 아이덴티티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도 개발 공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선거에서는 아까 어떤 기후 총선에 대해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봤던 부분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기후 공약 못지않게 여전히 이제 많은 공약들이 토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또 어딘가에 도로를 짓고 뭔가 짓는 그런 공약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눈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실제로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셨던 이제 정치인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지역에 조직된 유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의 어떤 너무 큰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손에 잡히는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조직된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게 정말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이뤄져야 기후 공약도 그냥 그린워싱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떤 긍정적인 기후 공약들은 더 확대하고 부정적인 개발 공약과 같은 것들은 좀 줄이고 이런 실질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BTV 김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으니까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이상 활동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면 또 큰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시간 관계상 지금 마치고자 하는데요. 토론 및 발제로 함께 해주신 친환경 선거 유권자본부 최병환 본부장님, 그리고 기후변화단체 기계 장현우 정책팀장님, 웨어마이폴 최재혁 대표님, 비게이브 김민 대표님,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정중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모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서울시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님 및 담당 주무관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끝으로 사진 촬영이 있으니 모두 가지 마시고 단상으로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친환경 선거 만들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